뉴진스예요? 뉴진스가 아니고. 근데 걔네 남성 그룹이에요, 여성 그룹이에요? 그래 절레절레 훌륭한 저 MZ 세대 저 직원분. 윤종신 알아? 윤종신? 윤상 알아? 이제 볼 거 없다고. 듀스 알아? 듀스? 노이즈, 잼.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심용환입니다. 또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후원 회원이기도 하죠.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역사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반가워요. 포인트가 있죠. 우리 역사,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역사라는 관점으로 교육을 본다는 건 장기적인 시점으로 쭉 한번 훑어보는 거기 때문에 매번 이제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데서 좀 거리를 두고 전망을 좀 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교육사적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교육 역사의 가장 큰 포인트를 잡으면 크게 세 개를 뽑을 수 있어요. 전 이상하게 세 개를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첫째가 과거제도, 두 번째가 일제강점기 제국대학 시스템, 마지막이 최근 얘기긴 하지만 세계화 흐름,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시절의 과거제도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튼 이 문화적 여파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따져봤을 때 인류 역사에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근대 사회, 중세 사회에서 사람을 실력으로 뽑아서 관료를 만든다는 개념은 굉장히 진보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만 있었던 제도인데, 중앙에 국가가 있고 왕이나 황제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왕과 황제를 과거제를 통과해서 뽑힌 관료들이 통치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문화가 사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입신양명하는 수단, 무릇 국가라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인과 관료가 운영하는 것이고,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그런 특별한 시험을 통과한 엘리트들만이 하는 것이다. 요게 첫 번째로 우리 속에 있는 아주 깊숙하게 들어있는 문화의 한 요소라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더해진 거가 하나가 이제 제가 제국대학 이야기를 갖고 온 게 뭐냐면, 일본,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 일본 교육사를 한번 쭉 살펴봐도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한국의 교육제도의 모든 역사는 다 일본 교육제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고 싶은 거 뭐가 있냐면 애니메이션을 보면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이라든지 또 옛날 애니메이션이지만 미야자키 하야오의 전성기 시대 때 그 당시에 일본의 학창물을 그린 애니메이션을 보면 일본 학교 문화랑 우리나라 학교 문화가 완벽하게 똑같은 걸 보고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일본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를 하면서 그 근대화의 결과로 제국대학을 만들고 제국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이제 출세를 하는 구조. 이거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가면 임용고시를 안 보고 그냥 선생님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두 번째 엘리트 문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국대학을 들어가서 합격을 하게 되면 사회 엘리트가 될 수 있다는 문화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제국대학생이면 이제 막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경성제대 학생들이 딱 경성제대 학생이 되면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순사한테 시비 걸기. 당시에 순사한테 시비 건다라는 건 굉장히 일본 경찰들의 위세가 세잖아요. 시비를 건다는 건 난리 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경찰이라는 것은 뭐 정말 이렇게 직결 처분으로 3개월간 구금시킬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비를 건다. 그러면 당연히 순사가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나 경성제대 학생이야 이러면 순사가 움츠러들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특권의식 같은 걸 또 불어넣는 게 이때 하나의 좀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이따가 좀 드릴 말씀이지만 우리나라가 90년대 때 들어오면서 세계화, 신자유주의 물결이 이제 확 광풍으로 이렇게 들이치게 되면서 세계화 시대에 어울리는 인재를 뽑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행 한국 교육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근데 이 세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무너지고 그 다음 게 세워지고 그 다음 게 무너지고 그 다음 게 세워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갖다 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딱 표현한다면 엘리트 교육. 소수의 나라를 경영하는 혹은 이제 뭐 기업을 경영하는 소수의 엘리트들을 위해서 전 국민이 자기의 자식을 갈아 넣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지금 1000년 이상 반복되고 있다. 시작부터 굉장히 우울하게 가고 있죠? 앞으로 점점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질 건데 웃으면서 하자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의 역사가 깊은 만큼 사교육의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크게 봤었을 때 사교육은 우리가 두 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굳이 그 시작점으로 따지게 되면 고려시대 때 문헌공도부터 시작이 되지만 보편화가 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퇴계 이황의 뭐 도산서원이라든지 서해 유성룡의 병산서원이라든지 서원의 역사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전근대 사회에선 서원의 역사가 사교육이 시작이라 할 수 있겠고 2차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사립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학개혁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제국대학, 즉 공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학개혁이 좀 정부 차원에서 쉽게 수월하게 되는 게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명문대학들이 다 그 유구한 전통을, 근데 그 유구한 전통이 150년을 넘진 않아요. 대부분 다 구한말에 시작이 되죠. 왜 그러냐? 이게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혹은 민족교육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사교육입니다. 근데 이게 특징은 뭐가 있냐면 한국의 사교육이라는 것은 이 공급자와 수용자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원 같은 것도 보세요. 퇴계 이황, 율곡이,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원이 등장한 이유는 우리가 성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관료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입시를 준비하고 입신양명을 꿈꾸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학문을 하냐?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건 참된 인간. 그 당시 말로 표현한다면 성인, 군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퇴계 이황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 몇 번 보고 떨어지고 관료 다 하셨거든요. 그때 퇴계 이황의 친구였었던 이 경상도의 또 하나의 아주 빛나는 유학자였던 남명조식이 엄청 비꼬았어요. 그렇게 다 욕망 꿈꿔보고 실험해보고 그러고 돌아온 다음에 제자 길른 너와 나는 평생 과거 합격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과거 시험 보지 않고 평생을 제야에 응가하면서 제자만 길렀다 하면서 남명조식이 굉장히 퇴계양을 무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특히 조선으로 들어오면 이 서원이라는 공간이 퇴계 이황 때가 되든 정약용 때가 되든 기본적인 목표의식 자체는 과거제에 저항하고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한 수행 과정을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통용되지는 않았죠. 현실에서는 결국은 저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저 문화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서인이나 남인이 되면 고위 관료로 들어갔었을 때 파당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회가 망가지죠. 그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열 같은 사람인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어떤 서원의 이상이라는 게 빠개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명분으로는 이 조선시대 때 사교육의 이상이라는 건 과거제나 국가의 공적 질서를 거부하는 대항담론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도 정약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한말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이게 그냥 명문 사학들이잖아요. 그냥 뭐 연세대학교, 이화여제 대학교 이렇게 되는 건데 초기에 이거는 이제 계몽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선교,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목적이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 개화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근대 지식을 알려주고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식민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동감해주고 암묵적으로 지지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구한말 때 시작된 사학들의 시작이라는 건 민족교육이고 독립운동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온 이제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그 심산 김창숙 선생이 세운 학교인데 심산 김창숙이 이제 유교 계통에서 개명한 지식인이거든요. 평생을 독립운동을 헌신하셨고 나중에도 이승만 정권과 처절하게 싸웠고 어떤 그런 그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부정적보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그런 것처럼 원래 우리나라 사학의 특징이라는 것도 또 사실은 그 정통성으로 들어가 보면 민족의식 그리고 국가의식 변혁적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그런 게 다 형해화가 된 거죠. 그런 전통을 갖고는 있지만 지금 그냥 입시를 위한 최고의 명문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평행이론 같은 게 조선도 원래 만들어진 서원의 목적과 다르게 이 어떤 당파와 붕당의 근거지가 됐다라면 똑같이 오늘날도 한국 교육도 시작점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개혁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시작했다라면 지금 그것이 현재 대학 사회에 남아있는가 좀 대조적인 측면입니다. 또 우울한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뭐 이 맥락이 있다는 것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면 좋으니까요. 네.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은 사실 되게 논란이 있었던 개념이고요. 무엇보다 80년대 때, 90년대 때 소위 말하는 운동권, 학생 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강하던 시절에 그럴 때 제가 사범대 용환이었잖아요. 그런 데선 이거를 비판하면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첫째, 이거는 역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 청동기 시대 지배층이 등장했었을 때 지배층의 입장을 반영한 통치 이념이다. 왜냐면 이 단군이 딱 나라를 세운 다음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좋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자 이제 내 밑에 꾸어
나 군장이야.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역사학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이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 민주사회에 어울리는 개념이냐. 이건 전근대적인 아주 중세적인 논리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비판은 뭐냐면 모호한 거죠. 논리 사람 이롭게 한다? 그냥 좋은 말이잖아요. 대동의 세상. 우리 모두가 하나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구체성과 디테일함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한 80년대, 90년대 때는 적어도 교육운동, 그 당시 이제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참교육, 뭐 어떤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꽤 이게 이슈가 되던, 좀 비판을 받던 개념인데 지금 다 사그라들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 좀 하기 힘들고요. 연원을 따지게 되면 1945년 11월 23일 날 미군정 항무국의 주도로 회의를 열립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우리가 새롭게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국가 교육 이념을 뭘로 잡을까요? 라고 해서 합의를 봤던 게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 등장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익인간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홍익인간의 구체적 의미는 뭐였을까요? 뭘까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예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사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이 당시에 모여서 회의를 했었을 때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이제 위원회에 참여했었던 백남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두고 굉장히 모호하다, 신화적이다, 비판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걸 그릇으로 좀 활용해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민족주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이제 어찌됐건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민족국가로 나아가는 거니까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 민족주의라는 틀 안에 뭘 부을 것이냐, 그 붙는 내용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좀 어떤 그런 그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것을 이념으로 삼았던 건 맞아요. 그리고 참여했던 사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참여했었던 사람이 정인보, 안재홍, 손진태, 안호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름은 이제 가가 누구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정인보, 안재홍, 손진태는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고 안재홍 같은 경우는 여운형과 더불어서 좌우합작 중도파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균등경제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될 나라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균등주의로 가야 된다. 약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북유럽 복지국가 같은 이걸 막 열심히 운동하던 사람이에요. 안재홍 문선을 읽어보면 안재홍 문선에는 균등경제론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많이 잊고 있지만 사실은 해방 초기 때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균등경제론을 다 이야기할 때거든요. 이게 이제 순원의 삼민주의 같은 데 영향을 받아서 나오게 되는 개념인데, 근데 그게 좀 속상한 거는 이때 홍익인간으로 얘기하면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좀 디테일한 내용에 균등경제에 대한 교육을 함 이런 말이 없어요.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방향은 좋은데 디테일이 떨어지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 제가 슬그머니 안호상이란 말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안호상이라는 사람이 그 이승만 대통령 때 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민주의라는 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일민주의가 뭐냐면 크게 하나가 되는 대동의 세상에 대동의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건데, 그러면서 안호상이 뭘 주장한 줄 알아요? 일민주의의 중심이 뭔지 알아? 태양계에는 지구와 화성과 금성이 돌잖아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잖아요. 그 태양이 이승만 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익인간의 개념을 둘러싸고 정인보, 안재홍, 손진태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균등경제나 민주주의자였다라면 같이 멤버로 들어갔었던 안호상은 파시스트인가, 파시스트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승만 각하를 중심으로, 꼭 각하가 이승만이 아니더라도 여튼간에 각하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좀 이렇게 독재적인,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그 유명한 학도 호국단을 만들어요. 이게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고 안호상은 문교부 장관으로 오래 못 갔거든요. 그리고 일민주의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이게 그 당시에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 교육을 받았고 교련복을 입고 플라스틱 총 M16을 들고 훈련을 받았잖아. 그렇지? 예, 그런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홍익인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사실상 좋은 이상 대비 실천된 거는 아주 국수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이고 이런 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하면 이제 미군적인 영향도 있는데, 이 당시 이제 듀이의 제자 중에 오천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제 미군적인 영향 속에서 이 존 듀이, 우리 이제 프래그마티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작부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교육을 강조하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한 건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뭐 억압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반대한다는 거죠. 개인 차이를 인정하고 개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서적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책만 보는 건 아니다. 참여하고 실천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하고 경험하고 누린다. 이거 존 뒤에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을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거를 이미 요때 1945년과 50년 사이에 정립을 해놔요. 그리고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 전쟁 동안에 못했죠. 그 다음에 독재정권 시대에서 못했죠. 뭐 이러면서 이거를 외치던,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 친구나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면 저도 그 두 영화 중에 어느 건지 헷갈리는데 여튼간에 중요한 사실은 사회 선생님이 민주주의를 가르치다가 앞에서 어떤 애가 떠들거나 좋으니까 갑자기 시계를 붙더니 싸대기를 막 때려요. 이게 이제 한국 교육의 현실인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을 또 이제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개성과 창의성 이런 것들은 이미 건국이라는 말을 정부 수립 때부터 했다는 거죠. 그러나 실천된 적은 거의 없다. 이것도 좀 기억해두면 재밌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시민 교육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4.19 혁명 이후에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4.19 혁명이 민주혁명이잖아요. 그래서 4.19 혁명 이후에 민주교육이라는 단어를 아예 교육의 이념으로 대놓고 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느낌이 오죠? 이 공화국이 얼마 못 갔잖아요.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공화국이 그 뜨거운 혁명적 열기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 이 당시에 교육부 장관을 임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교부 장관이죠. 문교부 장관이 누구냐? 이 말 들으면 이제 발끈하시는 분들 있죠. 문교부 장관이 이병도예요. 이러면 지금 모르는 눈치야. 모르는 눈치야. 이 이병도란 이름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 발끈하냐? 고대사 좋아하시는 분들. 막 우리가 옛날에 화려했던 고대를 갖고 있는데 이 강대한 사학계가 우리의 고대를 축소했어. 다 이병도 저 친일파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병도라는 사람이 해방 초기 때 우리나라에 되게 뛰어난 역사학자들이 많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때는 이제 사회가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북행을 많이 선택을 했었어요. 그때 안 간 사람이에요. 남한에 남아서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를 하면서 남한의 역사학계의 권력이 됐던 분이죠. 그러나 뭐 이분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뭐 완전 잊혀진 존재인데 여튼간에 근데 이병도가 문교부 장관이 되면서 이 사람이 내건 교육 아젠다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교육 아젠다가 분명히 대통령과 정부가 이제부터 민주교육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을 말하면 민주시민교육을 열겠어 했는데 정작 문교부 장관의 교육정책 3대 아젠다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중립화 교육이에요. 중립화 교육. 아예 명문화가 돼 있어요. 중립화 교육. 앞뒤가 안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교육이라는 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되 옛날 말로 좀 멋있게 표현하면 토론하고 쟁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 속에서 싸우기도 하고 싸우지만 싸우는 걸로 안 되니까 감정은 답이 아니구나. 내려놓고 다시 자료를 준비하고 논리적 설득하고 그러다가 이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대안을 합의로 만들어가고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같이 계급과 위치를 떠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들. 그게 민주교육인데 민주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4.19 혁명의 열기 속에서 이루어진 이 문교부 장관의 이 주장이 중립화 교육이었다. 이게 좀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민주교육을 하겠다고 해놨다가 그 다음에 진짜로 민주교육을 할 시간이 온 거죠. 왜냐면 우리 역사에 혁명은 이때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혁명적 열기에 이병도 문교부 장관이 참로를 끼얹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큼 그 당시에 민중의 열기와 그 민중의 열기를 수용할 수 있는 지배층이나 엘리트의 수준이 천박한가 이게 정확히 드러났던 순간입니다.